미 근로자들은 이직할 때 봉급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3월에도 전달보다 감소해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국가안보 사안 이외에 건설적 경제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새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서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합의금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경기 속에 디저트 판매가 급증하면서 당뇨, 대사증후군, 혈당 스파이크 등 건강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일터를 옮기는 이직 시에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가 봉급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 이외에 모든 세대에서 이제는 돈보다 일도 하면서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봉급 근로자들에게도 워라밸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개인 또는 가정생활도 중요시하겠다는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한 달에 400만 명 안팎이 일터를 옮기는 대규모의 이직 사태가 장기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일터를 옮기는 이직 시에 가장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가 봉급을 포함한 보수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다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로 바뀌고 있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뮤즈 서베이가 지난 2월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직 시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로 70%나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봉급을 포함한 보수로 67%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3위로 배움과 성장 기회를 본다는 비율이 59%, 직장 문화를 고려한다는 의견도 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워라밸을 가장 중시한다는 비율은 58세 이상으로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젊은 Z세대, 그 다음 밀레니얼, 중장년층인 X세대 등에서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인종별로도 워라밸을 최우선시한다는 비율을 보면 백인 75%, 흑인 74%, 라티노 71%, 아시아계 68%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계가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가장 적었으나 배움과 성장 기회 67%, 보수 64%보다 높아 미국의 전체 추세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비율에서 76%대 65%로 많았습니다. 보수를 중시하는 비율도 여성이 72%대 63%의 비율로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분야는 직장 문화와 환경의 악화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잘 허용해주지 않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 부족이 2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3위는 미래에 해고될 것을 우려해 이직을 결심하는 것, 또 봉급을 동결해 다른 일터로 옮기게 된 것으로 22%가 나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3월에도 전달보다 2.4%, 전년보다는 22% 더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판매 가격은 37만 5천 달러로 0.9% 하락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봄철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기존 주택들은 3월에 연율로 444만 채로 집계됐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4%, 1년 전보다는 22%나 감소한 것입니다. 연간 감소폭인 22%는 2012년 1월 이래 1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103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가장 많은 5.5% 하락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82만 채가 판매돼 두 번째로 많은 3.5% 감소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207만 채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고 동북부 지역은 52만 채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판매 가격은 37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9%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6월에 41만 3,800달러에 비하면 9.2%나 급락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기존 주택 판매를 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은 29%나 줄었습니다.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선 28% 감소했고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에선 21% 줄어들었습니다.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에선 15%,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에선 20% 감소해 모든 가격대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3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들 가운데 28%가 첫집 구입자들이었고 27%는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부진이 봄철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이 악화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7%대까지 올랐다가 소폭 둔화됐으나 4월 13일 주간에도 6.27%로 아직 지난해 초보다 2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재고가 적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간 긴장 상태에 빠진 중국과 국가안보 사안 이외에 건설적 외교와 경제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새 전략을 공개해 미중 관계 해빙 여부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안보 이슈에 한정할 것이며 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양국이 건설적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미중 경제 대화도 복원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두 슈퍼파워의 지나친 경쟁으로 신냉전이 우려될 정도로 긴장돼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봄철을 맞아 해빙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게 국가안보 이슈로 한정하고 덜 정치적인 경제에서 건설적인 협업을 하는 분야를 추구하겠다는 새 전략을 공표하고 나서 중국의 호응 여부에 따라 해빙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제시했다고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 간 긴장은 실질적이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건설적인 경제관계까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게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전반적인 선진 경제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조치들은 경쟁력 강화나 경제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며 중국의 경제기술 현대화를 저지하려는 시도도 아니라고 앨런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앞으로 주요 이익이 걸렸을 때에는 미국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지만 중국 경제와의 분리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완전한 결별은 양국에 모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G7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의 첨단 분야에서 보호 조치들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와는 다소 다른 새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헨리 앵커 폴슨 당시 재무장관이 구축했던 미중 간 전략경제 대화를 재구축하려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중 간 전략경제 대화가 복원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핫버튼 이슈들을 제외하고 건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외교 경제 분야를 찾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악시오스는 내다봤습니다. 미중 간 전략경제 대화에서 찾아낼 협력 분야는 덜 정치적인 경제 분야와 서로 나눌 수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사업부터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과 대만 문제 등은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국을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라이벌로 인식해와 바이든의 새 전략에 얼마나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고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7억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분배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치 컨설팅 회사와 부당하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가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페이스북을 사용한 사람이면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서 7억 2,500만 달러나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합의금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정치 컨설팅 회사와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고의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는 대신에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벌여온 원고 측은 이에 따라 7억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유저 프라이버시 세틀먼트.com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등을 온라인상에서 가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청구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태평양 시간으로 2023년 8월 25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여러 계정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오래된 하나의 계정으로만 청구하라고 이 사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구자들이 얼마나 배분받게 될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느냐, 청구자들 중에 얼마나 오랜 기간 활용해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사이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인 캠브리지 분석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겁니다. 캠브리지 분석은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이지만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을 컨설팅해준 유명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들이 8,700만 건이나 부적절하게 정치 컨설팅사와 공유됐기 때문에 거센 논란을 빚었고 집단 소송을 당한 끝에 파문 진화를 위해 7억 2,500만 달러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는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와 고의는 아니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페이스북 커뮤니티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경기 스트레스를 단 음식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2022년부터 달콤한 디저트의 판매량이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폭증하고 있다고 미 푸드 인더스트리얼 저널이 발표했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잠시 완화시켜주지만 혈당 스파이크나 당뇨,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적절한 시간대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가 불황일수록 짧은 스커트와 진한 레드 컬러의 립스틱이 더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있지만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류와 단 음식, 그리고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단 음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푸드 인더스트리얼 저널에 따르면 실제 단 디저트와 식후 음료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유로모니터와 NCA가 발표했습니다. 코비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직후부터 증가 곡선이 가팔라지면서 2022년 매달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에도 작년을 분기별로 추월하는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 음식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단 음식을 먹는 것을 매우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로 식사가 끝난 후 단 음료수를 마시거나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를 단 디저트류와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당을 다량 함유한 디저트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양이 적지만 식사와 맞먹는 수준의 칼로리이기 때문에 식사 후 당분을 다량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6%,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사와 디저트 섭취로 한꺼번에 올라간 혈당은 한꺼번에 흡수된 후 일정 시간 지나면 뚝 떨어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혈관 손상과 함께 공복감과 허기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더 많이 먹고 더 배고파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단 음식을 먹으려면 점심을 먹고 서너 시간 지난 뒤 다시 당이 떨어졌을 때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낫다고 권합니다. 혈당은 높지 않은 혈당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것이 당뇨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돌연사의 위험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없더라도 만약 끼니를 몰아 폭식해왔고 식사 후 디저트 섭취가 많았다거나 식사 후 공복감이나 참을 수 없는 졸음 등을 겪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에 식전 혈당뿐 아니라 식사 후 혈당도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